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각종 대책에 이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는데요. 다주택자인지를 물은 다음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 계획까지 받기로 한 건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내부 단속까지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인사검증 관련 서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부동산 금융내역 부분에 다주택 관련 문항들을 신설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직 후보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모두 서술해야 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처분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예, 아니오로 답해야 합니다. 처분 의향이 있는 경우엔 1세대 1주택 유지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 정책과 공직자의 1세대 1주택 이하 보유 원칙에 공감해 처분 계획을 제출합니다라는 문구 아래는 공직에 있는 동안 1주택 이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집니다. 또 임용 후 3개월까지로 처분 시점을 못 받고 처분 대상 부동산, 처분 방법, 처분 완료 예정일도 스스로 쓰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이 인사검증에 활용된다는 점도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의 제한 등이나 다른 이유로 다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엔 이유를 따로 쓰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자체가 이 정부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택 처분을 지시하거나 권고하지 않아도 검증 과정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처분 지침을 내리기보단 정책을 통해 처분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장을 향해 투기는 끝났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공직자들부터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고 규칙을 어긴 사람에겐 불이익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당연한 원칙을 이재명 정부가 인사검증 단계부터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잔금 치를 기간만 열어주겠다고 하자 이 세를 끼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어쩌라는 거냐며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사설을 직접 공유하며 그 책임은 이미 예정됐던 일에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 있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고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금매, 초금매까지 매물 나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공인중개소마다 금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금매물 다수 보유, 금매라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0평대짜리 매물이 30억 원에 나오던 송파구 대단지 인근인데요. 2주 사이 시세보다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떨어진 약 29억 원짜리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했을 때 일각에선 오히려 매물이 잠길 거라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혜택 중단이 현실화되자 가격을 낮춘 금매물이 속속 등장한 겁니다. 32억에서 33억 정도로 이제 매매가를 생각하셨다가 지금은 한 31억이면 팔겠다. 아니면 얼마면 사겠냐 하면서 조금 시세를 조정하시려는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신 거죠. 이 중개소엔 2주 전 10건이었던 매물이 며칠 사이 20건으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까지 매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놓는데 48억 5천에 내놨어요. 물건은 나오는데 가격은 낮추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신축 물건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향후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그동안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면 당연히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다만 당장 팔고 싶어도 세입자 계약 기간이 오래 남아있어 토호제 지역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5월 9일이나 뭐 몇 달 연장을 해준다 해도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기인 분도 계시고 올 뭐 겨울에 만기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나머지 한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며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앞서 정부는 용산과 과천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죠. 자, 그러자 일각에선 공급량이 너무 많다며 과거 정부에서처럼 원룸이나 소형 주택만 공급할 거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미리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과거와 달리 역세권 선호 지역에 중산층이 살 수 있는 20, 30평대 중형 임대주택을 상당수 포함시키고 양질의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입니다. 500세대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이미 있고 인근에 GTX A, C 노선,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서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6만호 가운데 이런 역세권에 있는 중형 임대주택을 상당수 포함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청년주택뿐 아니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중형 임대아파트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그런 넓은 평수에 또 좋은 입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고 공급할 예정이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다. 거래가 안 되는 임대주택으론 집값을 잡지 못할 거란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고 또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고 또 실제 임대주택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아파트를 꼭 사거나 민간 전월세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체 전월세 시장의 20%에 불과한 공공임대가 더 늘어야 하고 무엇보다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집을 지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전월세 거기에 준하는 이게 경쟁이 돼야지 선택이 되는데 그거보다 작거나 뭐 품질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안 좋다면 역시나 선택에서 배제가 되는 결과잖아요. 김윤덕 장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폐지는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국내 증시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전업체의 한계를 벗어나던 삼성전자가 처음 시총 1위를 기록한 건 1999년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릴 때 반도체가 큰 힘을 발휘했죠. 2002년엔 일본의 소니를 넘어섰고 2004년엔 시총 100조, 2012년엔 200조의 벽까지 깼습니다. 인터넷에 이어 모바일 시대가 열릴 때도 역시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AI의 시대. 역시 반도체가 버티고 있는 삼성전자는 시총 1,000조를 돌파했고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마감 종가는 주당 16만 9,100원.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505만 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1조 원이 됐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1,000조 기업에 등극한 겁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7,8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상장사 중 15위에 해당합니다. 중국 텐센트와 미국 비자를 제쳤고 아시아 기업 중에선 대만 TSMC에 이어 2위입니다. 시총 1,000조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하나의 자산 또는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실적이 개선됐고 약점으로 꼽혔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45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삼성의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올해 5년 만에 1조 3천억 원 규모 특별 배당을 실시했고 2014년 이후 현금 배당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이 1조 7천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100조 원이 넘는 대기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AI 붐을 타고 코스피가 급등하고 있지만 AI 기술로 기존 산업이 재편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며 변동성이 커진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AI 기업 전체로 이제 번지면서 AI 설비 투자 같은 데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좋은 분위기를 약간 흐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코스닥은 1150선 턱 밑까지 상승했고
환율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며 1,450원대로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오늘 재계 총수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기업을 더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기업들에 대한 부탁도 전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을 해외 순방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을 고려해 순방 행사 내용까지 재편할 수 있다면서 조금 더 마음을 써서 국내 투자에도 힘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자, 그러자 재계는 청년 신입 채용을 대거 포함한 5만여 명의 신규 채용과 지역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코스피 5천선 돌파에 수출 증가 등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아예 당연히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앞으로는 해외 순방 일정에도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에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또 순방 행사 내용도 그 중심으로 좀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재차 밝힌 건데 그만큼 요구사항도 분명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지원부터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 캐나다 방산 판촉까지. 정부가 정상회교를 통한 기업 지원에 힘썼으니 이제는 기업들이 민생 경제를 위해 화답할 차례라는 겁니다. 경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숨통을 틔고 회복해 가는데 이 성장의 과실들 이게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재계가 대규모 고용과 투자 발표를 내놨습니다. 삼성이 올해 12,000명, SK가 8,500명, 한화가 5,7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등 오늘 참석한 10개 대기업이 올해 51,600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특히 3분의 2가 청년 신입 채용입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방에도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으로 성장의 과실을 청년과 지역이 나눠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화답한 겁니다.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 그룹 외에도 아마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개 기업이 내놓은 총 투자액 270조 원 중 올해 66조 원이 투입되며 지방 곳곳에 반도체, 배터리, AI, 탄소 중립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느닷없이 올리겠다는 미국이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 사령탑들이 워싱턴에서 설득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시하려고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뉴욕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는 행정 절차를 두고 부처 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관보 게재 전 내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SNS로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뒤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에 머무는 닷새 동안 자신의 상대인 무역대표부 대표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부대표와 의회 인사들에게 한국의 입법 절차와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투자 약속을 지킬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서둘러 워싱턴을 찾아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지만 미국 측은 대미 투자 확대에 협력하자는 원론적인 말만 전했습니다. 지난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틀 연속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고도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관세를 무기로 약값을 낮췄다고 과시했습니다. We'll have the lowest price
anywhere in the world. I had to get the countries to go along with it, and I had to threaten tariffs against them.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로 미국이 새 무역 질서를 세우고 세수도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근거가 적법한지 따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성과 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한 뒤 8개월 연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다며 제조업 황금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유럽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가 미국 기업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국은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우리 국회가 미국에 투자할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여야가 오늘 특위를 구성해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관세 협박도 끝나는 걸까요? 트럼프 정부의 돌발 행동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판을 완전히 뒤엎진 않을 거란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오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등 16명 규모의 특위를 오는 9일 구성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SNS를 통해 일반 관세 인상을 협박하며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면 미국도 화답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멈추면서 사태가 끝날까? 일주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의회를 접촉했던 통상수장조차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이 메인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외에 다른 이슈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제재나 디지털 규제를 거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건 관세와 따로 논의할 문제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쿠팡과 이런 그 디지털 통상 이슈는 우리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협상이나 국회 조치와 별개로 미국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꽤 선방한 만큼 미국으로선 더 받아낼 게 없는지 계속 트집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정말 선물을 받아내려면 판을 완전히 깰 수는 없다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기고문에서 관세를 지렛대 삼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 한미 조선업 협력, 나스카 프로젝트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장기전을 각오하면서도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진 않는 배경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물증이 없어 사주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난 결론을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와 KBS, JTBC, YTN에 총 1억 4천만 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사건을 덮었다는 내용의 이른바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총 6천만 원, KBS 3천만 원, YTN 2천만 원, JTBC 1천만 원 등 이례적인 액수였습니다. 방송사 보도에 대한 민원들이 잇따라 접수되자 방심위가 긴급 심의에 착수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민원인 중 상당수가 다름 아닌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고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셀프 민원 의혹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동서, 조카 등 가족이나 지인 11명이 만 이틀 동안 34건 민원을 집중적으로 신청했고 분량이나 표현 방식, 심지어는 맞춤법을 틀리게 적은 사실인 양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감사원은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원을 신청하도록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했다고 지적했고,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심의 의결에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은 감사원이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시간만 끈 늑장 감사이자 알맹이 없는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작년에 경찰이 1년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라며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고 지금 재수사를 진행 중인데 알려진 거라곤 한 차례 압수수색이 전부입니다. 당시 정부 여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까요?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류희림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댔습니다. 1년 반 동안 강제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핵심 증거는 증발했습니다. 최대 1년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류희림 씨가 작년 이맘때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인 지난해 12월에야 늑장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곤 하지만 알려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여태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고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정책 총책임자의 경고가 있던 이날부터 류희림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판박이 민원을 방심위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정 보수단체와 관련된 인사들이 합류한 선거방송 심의위를 통해서도 MBC 등 비판 언론을 향한 무더기 중징계가 남발됐습니다. 하지만 류희림 방심위에 제기된 행정소송 30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29건 모두 방심위가 패소했습니다. 방송심의 근간을 무너뜨린 언론 탄압 실상을 규명하기 위한 강력한 수사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극우단체 대표 김병헌 씨가 오늘도 위안부는 강제동원이 아니라며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뉴라이트계 인사들도 가세했는데 지켜보던 시민들이 호통을 치며 항의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앞.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극우단체 대표 김병헌 씨가 나타났습니다. 위안부 사기극의 중단과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번성했던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도 뭉쳤습니다.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한 류석춘 씨, 일본에 수탈은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단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씨 등이 김 씨의 궤변을 거들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소리만 치면 진실이 되는 이 한국의 정신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성노예가 아니라 포주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면서 일본군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김병헌 씨를 겨냥해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직격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연이은 망언에 분노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 왜 당신들은 일본 극우의 논리를 가져와서 말하는가? 친일파, 매국노라는 호통도 터져나왔습니다. 친일파들이 여기 왜 와가지고 설치고 있어? 친일파들은 일본을 가야지!
김 씨는 이에 앞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도 또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맞은편에 모인 1738번째 수요 시위 참석자들은 피해자 모욕을 일삼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마치 무소불위의 방파처럼 휘두르며 피해자를 울려온 지난 폭거를 이제는 영원히 중단시켜야 한다. 김 씨의 위안부 피해자 모욕은 지난 2020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어제 1인 1표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위기에서 한숨 돌린 것 같았는데 이젠 당내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전당원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들과의 토론을 꺼내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1인 1표제 도입을 확정지은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1인 1표제가 가까스로 가결됐다는 점부터 지적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난해 12월 중앙위 투표보다 찬성률이 낮아졌는데 합당 반대 여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사실 1인 1표제는 당원 당규상 제적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적이 590명이기 때문에 590명 중에서 312명이 찬성한 거기 때문에 52.88% 정도로 이제 제적 기준으로 통과됐대. 최고위원인 강득구 의원도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면전에서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합당 논의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1대 0이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합당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당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 전에 전당원 여론조사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좀 토론하자 여러 말씀들을 하신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거든요.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이른바 당심으로 돌파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원내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합당의 부정적 의사를 밝혔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6일엔 중진 의원들과 10일엔 재선 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팀 이기주 기자에게 이 문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당내 반발이 좀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 어떤 겁니까? 네, 당초 합당의 명분은 지방선거 승리였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선거에서 이기자 이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합당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권력투쟁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갈등이 커지는 게 어떤 당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여당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하고 나서 현 정부의 이슈들이 좀 심지어 묻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런 불만이 있죠. 예. 가령 뭐 주식시장, 뭐 부동산 대책 뭐 이런 이슈들이 여당에서는 주된 이슈가 아닌 것 같고 정부에서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시점, 합당을 통해 얻는 이익 이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만 보면 일단 표 계산만 해보면 텃밭인 호남권에서 표 분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반대파들은 합당이 시너지를 못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에 대한 2030 세대 반감, 또 중도층의 반감을 예를 들고 있고 또 중도 실용주의를 당이 표방하고 있는데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요. 합당을 통해서 비교섭 단체로의 한계를 또 극복할 수 있고 조국 대표를 민주당 대권주자로 부상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은 온전한 정당인데 합당을 하면 민주당 내 소수 계파로 전락할 우려는 또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합당 찬성파 입장에서는 6.3 지방선거 후에 바로 8월 2일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
지금 합당을 마무리 지어야지 지방선거 후에 합당을 하면 전당대회에 너무 촉박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새 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이제 8개월이잖아요. 합당 문제가 아까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의 양상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른바 정부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여당에서 친명 그러면 친청 대결 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게 봐야 하는 건 아닌데 표면상 드러난 것은 그 구도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합당을 해서 정 대표의 당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당대표 취임 후에 6개월 동안 친명계와 계속 갈등을 겪어왔고 상대적으로 친명계에 비해선 당내 입지가 친청계가 좀 좁기 때문에 좀 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과거 친문계 계열의 당원들이 있는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정청래 대표에게 우호 세력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반면 친명계 입장에서는 합당을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하면 지방선거 승리가 합당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해서인지 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자칫 합당 갈등으로 지방선거에서 지기라도 하면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합당 중단을 지금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어느 쪽의 목소리가 나오든 간에 사실 정부의 이야기는 좀 묻히는 감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끝으로 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은 합당 반대파가 결집이 돼 있고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성향상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당원 여론조사를 던진 것만 봐도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반면 친명계 인사들 위주에서는 실력 행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다거나 당직 보이콧을 한다거나 하는 실력 행사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최고위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5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가 됩니다. 그럼 정청래 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인위적인 지도체제 개편 이렇게 되면 파국이 되는 건데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설 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정면 돌파에 성공할지 반대파가 중단을 시킬지 다음 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팀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는 법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집회의 자유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0일 청와대 근처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입니다. 주최 측은 가능한 한 청와대와 가까운 곳을 원했지만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회 신고서를 내자 경찰이 후보지를 3곳으로 제한했던 겁니다. 여기가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열이 받고 화도 났죠. 당시 경찰이 제시한 장소 3곳을 보면 모두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청와대 외곽 담장에서 100m쯤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옆입니다. 이곳에서는 집회가 가능하지만 걸어서 20초 거리에 불과한 이곳 분수대 앞에서는 집회가 금지되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기존 법조항을 관성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허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재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헌재는 청와대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도 집회가 금지된다고도 짚었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청와대 분수대에 대해서는 청와대 부지와 분리돼 집회를 한다고 대통령 안전이나 평온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국회는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무에 방해가 안 되거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으면 집회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치 치안판사와 같은 재량을 경찰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는 국가에 저희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 소원 등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336일간 고공농성을 이어갔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호텔 내 연회장 앞에서 농성을 하며 호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고 노조의 비호를 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노조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시민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년간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해왔던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2021년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10m 높이에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상식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그가 오늘은 경찰의 양팔을 붙들린 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호텔 3층 연회장 앞에서 농성을 해 호텔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이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왜곡된 인식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측에서도 피의자를 비호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면서 노동행위에 대한 피의자 등의 인식에 경종을 울릴 국가기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공농성을 하며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았던 사실이 되려 도주 우려의 사유가 된 겁니다. 노조 측은 연회장을 다시 열었는지 확인한 것이지 호텔을 점거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 코로나는 끝났고 적자라던 세종호텔은 현재 흑자로 100억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 지부장의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했던 터라 이들의 상심은 더욱 컸습니다. 공권력은 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기업의 요구만, 자본가들의 요구만 듣는단 말입니까? 노조 측이 고 지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 9천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고 지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요즘 러닝이나 근력 운동하는 분들이 근육통 완화를 위해 스프레이나 크림을 많이 쓰시는데요. 약국에서도 팔지만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고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스클럽에서 매일 운동하는 박지혜 씨. 피트니스 강사다 보니 근육통이 늘 따라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용 마그네슘 섭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엔 먹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스프레이와 크림, 겔 형태의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르는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알고 보니 모두 약이 아닌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판매 중인 20개 가운데 17개 제품이 근육통 완화, 파스 효과라는 표현을 쓰며 약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제품에 이게 의약품이나 의약부약품 같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뒷면에 보시면 화장품이면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마그네슘 흡수를 강조한 제품들이 대다수였는데 실제 함량은 표시된 수치보다 많아야 12%, 적게는 3.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먹는 약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바르는 효과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오히려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보다 비쌉니다. 의약품은 제일 싼 게 5,000원, 하지만 마그네슘 스프레이는 3배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정 권고를 내리자 16개 업체는 광고를 고치거나 삭제했고 한 곳은 아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오늘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차량이 거물러 뛰어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사고로 노점상을 하던 할머니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군의 한 시장 앞 도로. 건물 1층 약국 앞 채소 노점상에 70대 할머니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지나던 은색 픽업 트럭이 갑자기 멈춰선 뒤 후진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길 건너편 할머니들을 덮쳤습니다. 박격포 하나 터진 것 같이 후미 부분이 들어왔고 그 이제 파편이랑 많이 튀기고 했어요.
노점 상인 할머니가 숨졌고 옆에 있던 70대 여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상가 앞에서 채소 등을 판매해왔는데 친동생이 잠시 들른 사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이런 일이 있었나 너무나 막 당황스럽죠. 차량이 들이받은 충격에 점포 유리문은 모두 깨졌고 피해자가 자주 앉아있던 의자 역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약국 안에는 손님 3명 등 5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70대 노인 운전자가 목적지를 지나쳐 후진을 하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도 좋은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에다를 밟은. 비슷한 시각 경기 화성에서도 60대 여성이 후진 중 건물 1층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분이 깔려 있으셨거든요. 벽면하고 차량 사이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빼내려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청소 노동자 2명은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는 주차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29년부터 생산되는 승용차 신차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한 장치 보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최근 드론이 각종 산업 분야와 심지어 전장에서까지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바닷속에서 마치 물고기가 새끼를 낳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드론까지 개발됐다고 합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중 드론의 머리처럼 보이는 네모나고 투명한 상자에 어린 문어들이 가득합니다. 해초가 자라는 바다 밑까지 들어간 드론이 뚜껑을 열자 마치 새끼가 나오듯 어린 문어들이 우르르 헤엄쳐 나옵니다. 수심 약 2.8m에 수온은 섭씨 15도. 어린 문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마녀 마리를 방류한 겁니다. 드론은 방류에 그치지 않고 어린 문어를 쫓아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도 관찰합니다. 수중 드론은 현장 환경을 확인한 뒤 치어를 직접 적합한 지점에 방류함으로써 자연 정착률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도 수중 드론이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조피볼락 치어 천여 마리를 수심 6m에 방류했습니다. 어미 고기가 안전하게 살만한 곳에 새끼를 낳는 걸 드론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닷속을 돌아다니며 어종별로 적합한 환경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수중 드론의 장점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양한 품종의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중 드론 운영 기술이 더 발전되면 잠수 작업이 필요한 어업 현장에서 위험 부담을 더는 데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상상에 기반한 기소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즉각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특검 기소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특검 측은 발표 자료를 준비해 조 전 원장의 혐의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방첩사에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재차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또 조 전 원장이 이러한 정황이 담긴 비화폰 내역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일부 배치되는 CCTV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내부 CCTV 영상을 각종 내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조 전 원장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그러한 상상을 기반으로 만약에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또 계엄 선포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보고했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생중계돼 자신의 보고가 미칠 영향이 어떨지 명백하지 않고 국회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고가 이루어졌을지조차도 불분명했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별도 보고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건지조차 그러한 점도 불분명합니다. 홍 전 차장의 말과 달리 방첩사의 체포 활동을 도우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닮은 꼴 사업이라고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방금 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심 전원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였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정 업자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민관 합동 개발 등 사업 방식과 가담한 인물들이 2015년 대장동 사업과 유사해 대장동 닮은 꼴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일 뿐 배당 이익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과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 이익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선 전 위례 개발 비리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도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범격인 민간업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내부 반발로 수뇌부가 대거 사표를 내거나 문책성 인사를 당하는 등 극심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관세,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로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12.3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이 오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48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이재명이란 이름을 30번이나 부르며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상호관세 25%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겉으론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쿠팡 사태 때문 아니냐며 정부의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통령은 김윤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두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 입장이 아닌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민생과 관련해선 소비 쿠폰 등 돈풀기가 물가와 부동산 값을 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특검도 17번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2차 종합특검은 야당에 대한 내란 몰이일 뿐 진짜 필요한 건 대장동 항소 포기와 통일교 그리고 공천 뇌물에 대한 3대 특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판을 이어가던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도 제안했습니다. 민생부터 특검 등 정치 현안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장 대표의 첫 교섭단체 연설이었지만 12.3 비상계엄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사과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라 지적했고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정부를 탓하기 위한 억지 비방 종합 세트라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자 유럽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식까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반세기 만에 미국과 러시아의 핵 감축 조약까지 종료되면 전 세계가 무한 핵 경쟁에 나서면서 파멸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독일이 영국, 프랑스와 해구산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가진 핵무기를 자국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지금의 안보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독일은 설명했습니다. Abschreckung sprechen diese Gespräche werden geführt, aber das sind Gespräche, die ganz am Anfang sind und sie stehen auch nicht im Widerspruch zur atomaren Teilhabe mit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Sie können 지난 2024년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도 영국, 프랑스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는 약 100여 기, 이를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약 500기의 핵무기로 대체해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 사태는 미국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임을 보여줬습니다. Vi kommer inte låta oss utpressas, var vårt tydliga.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지난해 7월 유럽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 간 무한 핵무기 경쟁을 막아온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 스타트도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장을 위한 별다른 협상도 없어서 이대로 조약이 종료되면 반세기 만의 핵무기 통제를 위한 협정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We're headed in. I mean, this marks a potential turning point into a much more dangerous period of global nuclear competition. 전 세계가 이제 핵무기를 제한할 어떠한 규범도 사라진 파멸을 향한 무한 핵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설 야구 대표팀 명단이 오늘 비공개로 제출됐습니다. 한국계 빅리거 휘트컴 합류가 결정되는 등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년 만에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는 WBC 대표팀이 오늘 30명의 최종 명단을 조직위에 제출했습니다. 모레 공식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일단 한국계 빅리거의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휴스턴의 브라운 단장이 거포 유망주 휘트컴의 참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From what I know, it's Wickham, it's DeCinzo, and it's Pena, and Yainer. Wickham would be for Korea? Yes. 휘트컴은 마이너리그 최다 홈런상을 차지한 장타력으로 타선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동시에 김하성이 이탈한 유격수 자리에도 활용될 수 있어 김주원 이외에 추가 유격수 발탁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휘트컴 이외에 강속구 투수 오브라이언과 저마이 존스, 데인 더닝 등 한국계 선수는 모두 4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내부 경쟁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대표팀에서 희소성이 높은 왼손 구원 투수 2명, 그리고 존스, 이정후, 안현민의 외야진을 바칠 백업 외야수의 결정이 관건입니다. 다 데려가면 뭐 더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도 하지만 또 감독은 냉정해야 될 시기는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MLB 사무국은 모레 모든 참가국의 최종 명단을 동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신인 박준현 선수가 고교 시절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법적 다툼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일부 인정되며 논란이 커졌던 박준현.
지난주 처음 입장문을 냈고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말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사과했지만 따돌림과 괴롭힘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학년 때 이제 부적절한 언행을 친한 줄 알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제가 한 번 더 판단받고 싶은 게 있어서. 법적 분쟁 속에 4차례 불펜 피칭을 소화하는 등 시즌 준비에도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군에 있으면서 팀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페이스는 딱 적당한 것 같고 제 몸 상태에서 계속 던지면서 조금씩 올릴 예정입니다. 농구 대표팀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 마줄스 감독이 첫 번째 소집 명단에 프로농구 신인 선수 3명을 발탁했습니다. 이틀 전 51점을 기록한 허웅은 제외됐는데요. 마줄스 감독은 월드컵 예선 명단을 기자회견까지 열며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상대로 2연승을 이끈 이현중과 이정현 등 주축 선수들이 포함됐고 파격적으로 요즘 맹활약 중인 프로농구 신인 3명을 발탁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인 정관장의 문유연과 강얼준 전 감독의 아들인 소노의 강지훈, 역동적인 플레이로 주목받는 SK의 18살 새내기 다니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51득점을 몰아친 허웅은 뽑지 않았는데요. 2년 전에 있었던 사생활 논란이 작용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줄스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So and we might look from all the parts, in basketball parts, outside basketball and everything. 대표팀은 오는 26일 대만과 3일절인 다음 달 1일은 일본과 원정 2연전을 치릅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장 곳곳에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선수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밀라노에서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쇼트트랙과 피겨 경기가 열릴 경기장.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인 시간. 경기장 한쪽에 지게차가 오가고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가 경기장을 에워쌉니다. 경기일에 맞춰 몸 상태를 올리고 있는 대표팀 선수들도 고충을 토로합니다. 사실 상황은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집중을 하고 준비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내일 첫 경기를 앞둔 아이스하키 경기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멀쩡한 외관과 달리 실내에는 공사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이탈리아 축구의 성지 산시로 경기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식만 열리는 이곳은 사흘을 앞두고도 여전히 공사 차량과 인부가 오가는 등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썰매와 컬링 경기가 열리는 코르티나 단페초 역시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인 1실로 배정된 선수촌도 조금은 불편하지만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많이 좀 허술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너무 느리고 그다음에 세탁기도 많은 선수들이 쓰는데 3개밖에 안 놓아져 있고 침대도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개막을 사흘 앞두고 여전히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컬링 믹스더블의 김선영, 정영석 조가 내일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경기를 치릅니다. 밀라노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트르키의 베식타시 이적이 임박한 오현규 선수가 이스탄불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직원들까지 사진 촬영을 요청할 정도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심한 추위는 없었지만 종일 뿌연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대기 정체로 곳곳으로 초미세먼지가 머무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경북 지역은 종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밤한때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먼지는 모레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차츰 해소되겠는데요. 다만 주말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밀려오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추위 대비를 다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0도, 전주 1도, 창원 2도로 심한 추위 없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주말엔 강추위 속 호남과 제주에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선 보도 가운데 여야가 대미 투자법을 오는 12일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